안녕하세요. 중요한 뉴스가 왜 중요하고 뭐가 달라지는지까지 떠먹여드리는 뉴스비페입니다. 오늘도 하루 뉴스를 테크부터 경제, 부동산, 국제까지 한 상 가득 차렸습니다. 중국 딥시크의 자체 칩 개발과 AI 인프라로 쏟아지는 뭉칫돈부터 물가 둔화에 오른 뉴욕 증시와 급락한 국채금리, 그리고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 예고와 서울을 떠나 경기로 향하는 인구, 미국의 호르무즈 해상 봉쇄와 그레이엄 여동생의 상원 임명, 에볼라 확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테크부터 보시죠. 테크탭입니다. 오늘 업계의 화두는 자체 칩입니다. 엔비디아 의존을 줄이려 추론용 칩 개발에 나선 중국 딥시크, 그리고 조 단위로 몰리는 AI 인프라 투자를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추론에 특화된 자체 AI 칩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딥시크가 개발 중인 칩은 신규 모델 학습이 아니라 추론 처리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습니다. 목표는 엔비디아와 화웨이 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인데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나온 움직임입니다. 미국의 첨단 칩 수출 통제로 중국 AI 기업들은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이 생존 과제가 됐습니다. 학습이 아닌 추론용으로 먼저 접근한 건 기술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비용 절감 효과가 즉각적이기 때문인데요. 성공하면 엔비디아 종속은 완화되지만 첨단 공정 접근 제한으로 단기 양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딥시크의 자체 칩은 중국 AI 업계의 엔비디아 탈피 흐름을 가속하겠지만 첨단 공정 제약으로 그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7월 들어 AI 하드웨어와 인프라 스타트업에 조 단위 뭉칫돈이 잇따라 몰리고 있습니다. 팔로알토의 AI 칩 기업 삼바노바가 10억 달러를 유치했고, 오픈소스 모델 플랫폼 투게더 AI는 8억 달러 규모 시리즈 C를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드론, 전 자율주행 기업 퀀텀 시스템즈도 블랙스톤과 에어버스 주도로 12억 달러를 받았는데요. 자금이 AI와 방산, 인프라로 뚜렷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자본이 AI가 물리세계와 만나는 지점, 즉 칩과 데이터 센터, 자율 시스템에 집중되는 건 소프트웨어 계층의 경쟁이 포화에 이르렀다는 신호입니다. 자금 규모가 커진 만큼 서사가 모호한 창업계에는 오히려 조달 문턱이 높아지는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인데요. 그래서 AI 인프라와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자본을 독식하면서 소프트웨어 단독 창업의 투자 유치 난도는 앞으로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테크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엔트로픽이 컴퓨팅 최적화를 위해 자체 칩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XAI의 차기 모델 그록 4.5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서 프라이빗 베타로 테스트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돕니다. 둘 다 공식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 탭입니다. 시장의 방향을 튼 건 예상보다 크게 식은 물가입니다. 반도체 강세에 오른 뉴욕 증시, 급락한 금리 인상 확률, 그리고 일제히 내린 국채 금리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예상보다 낮게 나온 물가지표에 뉴욕 증시가 반도체주를 앞세워 일제히 올랐습니다. S&P 500은 0.38% 오른 7,543으로, 나스닥은 0.9% 상승한 26,107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사실상 보합이었는데요. 나스닥이 다우를 크게 앞선 건 반도체와 기술주로 매수세가 집중됐다는 뜻이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79달러 선으로 올랐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물가지표가 금리 인상 우려를 완화하며 위험자산 선호를 자극했습니다. 나스닥이 다우를 크게 앞선 건 금리에 민감한 반도체와 기술주로 매수세가 집중됐음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물가 둔화 기조가 이어지면 하반기 증시는 반도체와 기술주 주도의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IBM 같은 개별 실적 악재는 지수 상단을 제한할 전망입니다. 6월 소비자 물가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둔화를 보이면서 7월 금리 인상 확률이 급락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4% 하락해 예상을 웃도는 둔화를 보였습니다. 연간 상승률은 3.5%로 전망치 3.8%를 밑돌았는데요. 이에 7월 회의에서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확률은 전날 42%에서 20% 안팎으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9월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60%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상품 가격 안정이 물가 둔화를 이끌며 연준의 긴축 명분을 약화시켰습니다. 7월 인상 확률의 급락은 시장이 단기 긴축 리스크를 크게 덜어냈다는 의미인데요. 다만 9월 인상 기대가 60%로 남아 연준은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는 관망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그래서 물가 둔화로 7월 동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긴축 부담은 9월로 이연됐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물가에 미국 국채금리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2 베이시스 포인트 넘게 내린 4.583%를, 2년물은 7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하락한 4.185%를 기록했습니다. 연방기금 금리는 3.50에서 3.75% 구간에 그대로 묶여 있는데요. 물가 둔화로 추가 긴축 필요성이 줄자 채권 투자자들이 금리 하락에 베팅했습니다.
단기물인 2년물이 더 크게 내린 건 시장이 당장의 인상 부담을 크게 덜었다고 본다는 신호인데요. 그래서 금리가 안정되면 기업의 조달 비용과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도 시차를 두고 완화 압력이 작용할 전망입니다. 경제 쪽 미확인 제 관측입니다. 물가지표 발표 전후로 워시의 의회 증언 내용을 두고 연준이 9월 인상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시장에 돌았습니다. 다만 발언의 정확한 뉘앙스와 정책 함의는 확정되지 않았고 시장은 9월 인상 확률을 약 60%로 반영 중입니다. 부동산 탭입니다. 규제와 세제, 인구 이동이 동시에 시장을 흔듭니다. 이달 말 예고된 세제 개편안, 규제에도 오른 서울 아파트값, 그리고 서울을 떠나 경기로 향하는 인구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사흘간 정책 슈퍼위크 토론회를 열고 구윤철 부총리가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율 인상보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시행령으로 단계 인상하는 방식이 양도세는 보유기간보다 실거주 기간에 혜택을 몰아주는 방향이 거론되는데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에 이어 세제까지 손보는 건 대출과 세금, 공급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 시장을 관리하려는 의도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시행령으로 올리는 방식은 국회 동의 없이 보유세 부담을 조절할 수 있어 정부가 선호하는데요. 그래서 세부안이 확정되는 이달 말 전후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절세와 매도 전략이 크게 흔들릴 전망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조였는데도 서울 아파트값은 오히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0.30% 올라 전주 0.27%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전셋값도 0.31% 올랐는데요. 강북권에서는 중구와 성동구, 강남권에서는 동작구와 송파구 재건축 단지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경기권 규제 강화가 오히려 서울 핵심지로 수요를 밀어올리는 풍선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이 좋은 역세권과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가 집중되는 건 실수요와 개발 기대가 겹친 결과인데요. 그래서 서울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핵심지 위주의 견조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3년간 서울을 떠난 사람 10명 중 6명이 경기도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 전출자는 139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로 이동한 인구가 84만 6천여 명, 전체의 60.5%에 달했는데요. 서울의 집값과 전셋값 부담이 커지면서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권으로 밀려나는 흐름입니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가 인구를 경기권으로 밀어내는 주거 이동이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동탄과 기흥 같은 경기 남부의 수요 기반을 두껍게 해 규제에도 시장이 견조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서울의 공급이 크게 늘지 않는 한 경기권으로의 인구와 수요 유출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쪽 미확인 관측입니다. 이달 말 세제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시행령으로 단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정부가 지방반도체, 단지 후보지를 곧 추가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도는데요. 구체적 인상폭과 발표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제 탭입니다. 지정학과 정치 보건이 동시에 요동칩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상 봉쇄 체계, 그레이엄 여동생의 상원 임명, 그리고 두 개 주로 번진 에볼라 확산을 보겠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확보하고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확보하고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방공망과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예멘 후티 반군은 사우디를 겨냥한 추가 공격을 위협하며 중동 전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국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약 5분의 1이 지나는 요충지라 봉쇄는 곧 유가 급등 위험을 뜻합니다. 강경 대응은 이란과 후티의 보복을 자극해 확전 가능성을 키우는데요. 그래서 봉쇄가 장기화되면 국제 유가와 물가의 상방 압력이 가해져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판단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고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의 여동생이 상원 의석에 임명되면서 공화당이 다수를 회복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고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의 여동생 달린 그레이엄 노돈을 상원 의석에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상원의 공화당은 53대 47 다수를 회복했는데요. 취약한 다수 의석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움직인 결과입니다. 연방 상원은 한 석 차이로도 법안과 인준의 향방이 갈리기 때문에 공석 보충은 전국의 핵심 변수입니다. 고인의 가족을 임명한 건 지역 기반과 정치적 정통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계산으로 읽히는데요. 그래서 다수 회복으로 공화당은 하반기 입법과 인준 일정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게 될 전망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이 추가로 2개 주로 확산됐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이 추가로 2개 주로 확산됐습니다.
초기 진원지에서 인접 지역으로 감염이 번지며 방역 당국이 비상 대응에 나섰는데요.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 인접국으로의 전파 위험도 커집니다. 에볼라는 치명률이 높지만 초기 격리와 추적이 이루어지면 통제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주 단위로 확산됐다는 건 초기 반경망에 구멍이 생겼음을 시사하는데요. 그래서 국제 공조가 신속히 가동되지 않으면 인접국까지 번져 지역 보건과 경제에 광범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국제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사나공항 공습 이후 후티 반군이 사우디 정유 시설을 겨냥한 추가 공격을 예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미치 매코널 산원 의원이 낙상 이후 아직 상원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실제 공격 대상과 복귀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중요한 뉴스들만 골라 왜 중요하고 뭐가 달라지는지까지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두세요.